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봉생기념병원의 정신의학과의 명의로 알려진 우리 재영묘 전 의무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정신의학 학회 회장 되신 게 언제였죠? 예,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의학회 회장하신 게. 우리 봉생병원에서는 이 병원을 설립하신 김원묵 박사님을 제외하면 학회 회장을 하신 것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전부터 우리 대한불안의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또 우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이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요즘 근데 환자가 굉장히 많던데, 외래가 어떨 때 100명이 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저를 찾는 분들이 많고, 또 그 고통을 또 다루다 보면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저는 거기에서 또 피로를 좀 잊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성취감 또는 그런 가치 덕분에 이제 그러긴 해도 아무래도 근데 좀 쉬어가면서 그걸 하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정신의학과는 레지던트를 수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몇 년 됐죠? 그게 95년에 제가 이제 수련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28년 정도, 약 한 30년. 그럼 제자가 많이 배출됐겠습니다. 한 몇 명 좀 되죠? 지금 그 횟수만큼. 예. 1년에 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27, 8명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1978년에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사가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지금 기억을 해보면 신경외과와 신경과와 또 정신과를 언론인조차도 젊은 기자들도 구비를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신경외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외과는 수술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경과하고 정신과를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신경과와 정신과를 딱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신경과 전문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양과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 이후로는 이제 신경과와 정신과가 구분됐지만은 사실은 이 두 영역이 굉장히 서로 밀접하기 때문에 가령하는 예를 들어 보면 치매 환자가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치매 그 자체는 뇌의 질병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당히 원장님 아시다시피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오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도 정신의학적인 이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BPSD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소위 심리 사회적인 그런 치매의 증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보면 우울, 불안 혹은 배우자를 의심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정망상 같은 것. 소위 어쩌증, 어부증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치매 그 자체의 뇌를 치료하는 부분은 신경학적인 영역에 속합니다만은 2차적인 그거로 인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정신의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를 엄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또 보면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죠. 도파민이 부족해 생기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위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트리아드라고 걷기도 어렵고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고 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 우울증은 거의 대부분에서 오거든요. 파킨슨 환자들은. 예,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신경학적인 질병이냐? 그건 이제 운동 감각적인 영역은 신경과에서 진료를 합니다만은 그거로 인한 이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그러면 정신이야기. 그러면 신경과에서 파킨소니즘 뭐 진단 내렸을 경우에 네네. 그 주 증상 중에서 물론 이제 트레마라든지 이제 리지디티라든지 네.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서도 이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정신과에 서로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우리도 그래 하고 협진을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양과가 사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해서 저도 이전에 저희들 전문의 처음 딸 때는 신경정신의학회입니다. 그게 이제 신경과 신경정신의학. 신경과 학회와 지금은 정신과 학회로 나뉜 셈이죠. 지금 이제 분리됐죠. 분리된. 그게 몇 년에 됐습니까? 그게 지금 완전히 분리된 것은 지금 대강 제가 보니까 한 30여 년? 꽤 오래됐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신과가 먼저 이제 세팅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가 지금부터 3, 40년 전에 맞습니다.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 초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예. 이제 정 원장님이 두 개의 맞습니다. 전문을 다 갖고 있듯이 이제 그렇게도 신경정신과에서 신경과와 정신과가 분리됐다. 신경과가 이제 발전되면서 독립됐는데 예. 이제 치매라든지 파킨son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 예. 실제 지금 치매를 우리 신경과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정신과에 서로 협진 요청을 하고 해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치매 경우에. 예. 저희들이 치매 환자 중에도 지금 이제 사실 좀 중한 증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를 뭐 의심하는 부정망상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막 두드러질 때는 이분들 이 망상은 어떻게 신경과에서 매니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경과에 이원호 선생님, 전승만 선생님이나 이제 또 신재영 선생님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들을 때에 뉴로시스, 그러니까 노이로제, 네. 독일 말로 노이로제죠. 우리 국민들 노이로제가 더 이해가 쉽지 싶은데 그 신경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경증. 그것을 우리 시대에 배울 때는 신경과 저기도 봤습니다만 정신과 분야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 노이로제는 정신과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의장님 말씀대로 그 뉴로시스 신경증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소위 불안장애,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신병적인 그렇게 나뉘구나. 예. 그 우울신경증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불안신경증. 불안신경증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신경과보다는 정신과 영역에서 더 많이 보겠네요. 예, 그런 영역은 사실은 이제 정신의학적인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경과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에 뚜렷이 외부적인 이런 증상들이 보일 때 이제 신경학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인 손상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소위 우리가 내부적인 영역,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게 물론 뇌와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증이라 하면 현실 감각은 다 유지를 하면서 뭐 불안장애 환자나 우울증 환자처럼 자기 현실감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신경증과 망상이나 환청 등을 주로 보이는 정신병적인 장애, 우리가 흔히 조현병, 예. 그다음에 조울병 중에서도 그런 심한 어떤 정신병 증상을 가진 분들 이렇게 이제 나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단어가 몇 가지 나왔는데 조현병하고 조울병이라고 그럽니까? 조울증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말하는 조가 무언지를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하면요. 조는 뭐라고 해서 이게 좀 기분이 좀 들뜨는 들뜨는 예. 그걸 조증이라고 그러고 울증은 말 그대로 우울한. 예, 그러니까 반대. 한 사람이 어떤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막 업돼가지고 아주 아주 뭐라고 그래 에너지틱하게 하다가 어느 때는 또 갑자기 또 아주 우울해가지고 대화도 하지 않고 아주 침잠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울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 그렇죠. 조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울 때는 그게 일종의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조현병도 이전에는 우리가 정신분열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이 분열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병의 원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말이 좀 그야말로
이 조현병이라는 거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건 뇌의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분열되는 것은 하나의 정상일 뿐.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예. 우리가 저 정신 네. 분열증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 자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환자가 될 때도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그 예. 보호자도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조현병이라는 조현증이라면, 거는 이제 소위 현악기의 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아, 조현의 현이 그렇습니다. 그 현악기 줄현 예,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조율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질병.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누구나 얘기. 생각도 있고 뭐 고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뭐 나이가 지금 70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떤 그 있으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뭐 불안감이나 그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 이걸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다, 어느 정도 정상이다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봐 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우리가 미국 그 진단 분류 체계로 하면 DSM-5 지금 진단 체계인데요.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국제 소위 그 정신질환 분류 체계로 봐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내가 기분이 그냥 단순히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면 내가 언짢은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소위 직업적인 혹은 사회적인 소위 대인관계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장애가 있다. 지장을 뚜렷이 초래할 정도의 그 대인관계의 정도가 장애가 심하다. 심한 경우에 이제 질병으로 질병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라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까딱 다닐 때 정신과는 기질적인 어떤 원인 이런 걸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기질적인 원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부 다 그것을 마음의 병이다. 또 영혼의 병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 우리 저 은사님 박조열 교수님 그래서 저를 정신과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선생님 저는 이 사람은 신체는 치료를 해도 제가 영혼은 치료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는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 정신질환 중에서 기질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경우 또 호르몬이나 아까 도파민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경우 또는 그런 어떤 특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라는 게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사고의 측면, 행동의 측면 이런 그 면으로 정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심리적으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면 이게 심리적인 원인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추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현대의학으로 오면서 보니까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소위 뇌의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이 이 원인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경생물학적이라는 것은 호르몬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그 유전이나 뇌의 호르몬이나 우리 소위 신경 전달 물질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신경 해부학적인 회로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관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 정신의학적인 질병이 과거에 거의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단순히 심리학적인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을 위주로 보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심리 사회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소위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기질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것을 포함하는 아울러서 보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진단 체계, 또 접근, 그 치료적인 치료 접근 이렇게 됩니다. 효과나 예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뭐 정신약물학적인 것도
더 발전해야 될 길은 뭐 좀 정말 아직 뭐 갈 길이 멉니다만은 과거와 비교해서는 이건 거의 지금 뭐 정신의학적인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정도로 정신 우리 이제 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도 과거에 굉장히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뭐 이랬는데 맞습니다. 요즘 암도 이제 뭐 거의 70~80% 해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과거에는 이것은 일단 한번 걸리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정신의학적인 질병이 그 병인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의학 그 질환의 원인을 한번 쭉 아시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현병 같은 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정신유전학 이쪽의 발전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 조현병에 주로 관련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물론 도파민 같은 예를 들면 도파민 회로에 이상이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물론 뭐 세로토닌이나 그 외에 다른 신경 호르몬의 변화들도 우리가 다 확인이 되고요. 가령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으로 혹은 이제 개인의 의지의 부족, 좀 나약한 뭐 이런 것으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봐서는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신경생물학적인 면을 의장님 뭐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증가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티솔 같은 게. 그렇죠. 그래 되면 그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소위 신경학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게 지속되면은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이 되면 소위 그 우리 그 시상화부 그쪽 축 소위 그 하이포살라모 피튜이타리 엑시스 HPA 엑시스라는 그걸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은 그게 신경에 해로운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그걸 치료를 해줌으로써 다시 리버시블하게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치료경과가 요즘 현대 정신의학의 치료경과가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HPA 엑시스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은 증가해서 그게 마지막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갈시키거든요. 가령 뭐 아시다시피 세로토닌, 도파민, 노아드레날린 이런 걸 고갈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약물을 쉽게 말하면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약물 치료가 엄청나게 진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제 없던 것들이 또는 조금 있던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현대인이 되면은 현대에 와서는 스트레스가 아주 다양하고 아주 심도 있는 깊은 그런 스트레스가 점점 더 이제 누적되고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정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정신질환도 세월이 갈수록 좀 이게 종류도 달라지고 좀 뭔가 좀 변화가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물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측면, 또는 우리 사회적인 환경, 사회학적인 측면 이런 것을 아울러서 소위 통합적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환자를 접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이제 제 외가 친척들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그 친척들 만나 보니까 제 막내 이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럼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됐는데 몇 년간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일본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근자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질병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이제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본 말로 이제 히키코모리 하는 히키코모리. 예, 집안에만 딱 들어박혀서 이게 사실은 그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런 그 질병 증상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우울증적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대인공포적인 측면도 강하게 있거든요. 대인공포죠. 예, 거의 대인관계를 단절해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울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세상과 벽을 쌓고 지내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한참 성장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뭐 환경적 측면 다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렇게 된 데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예를 들면 친구들도 잘 사귀고 활동도 잘하고 잘 놀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갑자기 이제 대인관계도 잘라버리고 대인공포증도 생기고 뭐 이런 거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그런 이제 각 증상별로 우리가 치료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접근 중에서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아마 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치료 그런 소위 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그런 인지 치료 집단 이제 소위 그 인지 행동 치료 그런 어떤 그 집단 치료적인 재활 치료적인 측면 한 공간에 맞습니다. 그 애들을 그룹으로 며칠 모아서 거기서 뭔가 하는 그건 좀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센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자가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또 어떻었는지요? 예, 이런 분들 히키코모리 소위 그 은둔형 외톨이는 사실은 이제 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아이들이 완전히 집안에 이제 세상과 이 담을 쌓고 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료 방법이 할 수 없이 이제 강제 입원이나 이런 쪽을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어렵습니다.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병 같이 이제 수련 의사도 있고 한 이런 경우에 또는 이제 개업해서 있는 의사들이 뭔가 그런 환자가 뭐 간 지역에 많지는 않을 테니까 좀 서로 이렇게 그 연결해서 가서 왕진을 한다든지 오히려 가서 이제 자꾸 대화를 통해서 점점 끌어내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나 생각이 얼핏 듭니다. 실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그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 이 정도에서 끝내고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